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농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들? 정말 딱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이제 와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입니다. 참 기구한 제 인생 이야기가 남들에게 퍼지는 게 싫어서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의사가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해서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네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별일 아닌 이야기일지 몰라도 더 이상 마음의 병을 쌓아두기 싫어서 제 손으로 한자 한자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지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3남매를 키우며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막내딸 낳고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버렸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일 없었고 일을 하느라 정작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매가 누구보다 돈독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바람이 저를 스스로 그렇게 가두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큰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는 작은아들이 채워서 아이들끼리 서로를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바람은 정말 저의 한날 흩어지는 소원이었을 뿐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완벽한 폭군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9살 먹은 막내딸에게 라면을 끓여오라 시켜서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뜨거운 라면을 끓이다가 끓는 물을 쏟아 가슴팍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때 알게 되었죠. 울면서 둘째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하던 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찬물로 아무리 식혀봐야 우그러드는 살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고 처지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딸은 가슴팍에 화상 자국을 평생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첫째 아들이 동생들의 용돈을 빼앗아 쓰기도 하고 둘째가 공부한다고 하면 하나뿐인 책상을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사실까지도요. 둘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만화책을 읽으며 둘째는 바닥에서 공부를 하게 시켰더라고요. 동생들은 나이가 있는 첫째 아들의 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둘째와 셋째에게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조금만 일찍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그 지경이 가게 냅두지 않았겠죠. 제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제가 일하던 곳이 정규 휴무가 걸려 다음 청소일을 하기 전까지 잠깐 짬이 나서 집에 들렀을 때 알았습니다. 입구부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이상해서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니 첫째 아이가 회초리를 들고 있더군요. 저도 사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회초리였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겁을 주려고 사두고 방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아주 얇고 상처가 나기 쉬운 회초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로 첫째 아이가 둘째와 셋째의 다리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고작 둘째는 12살이었고 막내는 9살이었습니다. 우리 첫째는 16살이었고요. 중학생이나 된 큰 형이 초등학생인 동생들을 혼내고 있으니 애들은 겁에 질리고 아파서 울 수밖에 없었죠. 정말 집이 떠나가라 엉엉 울고 있고 종아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니 첫째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들이 버릇이 없어서 교육하는 중이니까 저보고 구경이나 하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첫째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닥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입을 꾹 다물고 두 동생들은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둘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종아리가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보이는데 둘째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매달마다 아이들에게 조금씩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 형에게 그 용돈을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게 전부냐고 물었고 두 아이는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각자 쓰라고 용돈을 준 것인데 그걸 형에게 다 주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고 당연하게 받은 첫째에게도 실망이 컸죠. 두 동생들은 학교 끝나고 군것질이 하고 싶어서 형에게 용돈을 바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첫째 아이는 아이씨 하면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당장 나오라고 버릇없이 어딜 들어가냐고 누가 누굴 혼내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는 꿈쩍도 안 하더니 슬그머니 방문 열고 나와서 자기 나간다고 휙 집을 나서더군요. 고작 중학교 3학년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제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나선 덕분인지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들에게 간간히 웃음이 걸리는 걸 보고 저는 한시름 놓았죠. 하지만 제 일은 더할 나위 없이 바빴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그렇고 먹는 것, 입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돈을 바짝 벌어야 했습니다. 점차 집에 대해 또 느슨하게 관심이 갈 때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학교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고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동급생의 물건을 빼앗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하루 일을 빼고 학교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교무실에 도착하니 반성도 없이 껄렁하게 앉아있는 아들이 보이더군요. 저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고 당한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엇나가진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먼저 가버린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번듯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왜 우리 아들은 내 속도 모르고 이다지도 나를 힘들게 할까 하는 원망도 터졌고요.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딴청을 부리더군요. 제 속이 정말 문드러진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절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같은 반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괴롭히고 왜 그러는 거야? 응? 나는 사지도 못하잖아 저거. 필요한데 그럼 뭐 어떻게? 필요는 하고 돈은 없고 그럼 내가 저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좁해서 뺏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들의 말에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을 해보셔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찾아갔더니 반성은커녕 저리 당당한 태도로 나오다뇨. 당연히 물건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한 동급생과 그들의 부모는 우리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라는 제 바람이 그렇게 큰 것인지 몰랐죠. 결국 학교에서는 근신 처분을 내렸고 어쩔 수 없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에게 이제 와서 관심 갖는 척 하지 말라고 진즉 이랬으면 자기도 달랐을 거라며 저에게 원망을 뱉었습니다. 다 제가 애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일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가 싶었고 저는 망연자실했죠.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첫째가 엇나가고 집에서 폭군처럼 굴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생들이 책을 들여다본 덕분에 공부를 잘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에게 걸었던 기대는 둘째와 셋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늘 첫째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용돈을 몰래 주었습니다. 같은 날 일괄적으로 용돈을 주면 뒤에서 어떻게든 첫째 아이가 다 빼앗는 걸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동생들이 처음 보는 새 문제집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첫째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둘째와 셋째를 위해 용돈도 몰래 주고 문제집도 사준다는 사실을요. 그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왜 자식들끼리 차별을 하냐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집 사라고 돈을 준 거라고, 억울하면 너도 공부를 하라고 저도 소리를 쳤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보다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문제집을 사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는 셈 치고 아이에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타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담배를 사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제하여도 그렇지 고등학생이 떡하니 교복 입고 담배를 태우는 걸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등짝을 때리며 미친놈아 등신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해도 첫째 아들은 저를 싸늘하게 바라볼 뿐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아들은 날이 갈수록 사고만 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지 않나,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질 않나, 편의점에서 술이랑 담배를 사다가 경찰에게 잡혀가질 않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동생들한테만 따로 용돈 주고 챙겨주니까 자기는 엇나가는 거라면서요. 자기한테도 그렇게 관심을 주었으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고 제 탓을 하대요. 저는 반성 따위 없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수능을 본 첫째 아들은 당연히 대학에 떨어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1년 동안 탱자탱자 놀기만 하더군요. 1년을 미친놈처럼 술을 처먹는가 싶더니 후련히 군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친구들이 가니까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입대 하루 전날에서야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퇴근해서 돌아와 따끈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보냈어야 했는데 우리 첫째 아들은 끝까지 저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끝까지 제 예상 밖의 행동을 하더군요. 군대가 체질인 것 같다면서 말뚝을 박아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군대에 부조리가 많고 후임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무척이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사실 아들의 후임을 더 걱정해야 하는 편이 옳았던 거죠. 군대가 체질이라던 아들은 정말 부사관이 되었고 군대에서 휴가도 나오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특근 수당이라는 게 꽤 쏠쏠하다며 저에게 돈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이던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키우면서 저는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았습니다. 첫째는 2년 동안 휴가를 나와도 집에 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며 군대 월급을 탕진하는 것 같더니 철이 든 건지 갑자기 생활비에 보태라며 50만 원씩 보내더군요. 휴가 나왔을 때는 집으로 와 갑자기 동생들 옷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첫째가 철이 들었구나, 고생길이 끝났구나 하면서 감동을 먹었죠. 갑자기 태도가 바뀐 첫째 아들의 모습에 둘째와 셋째도 어리둥절했어요. 둘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대학 등록금까지 떡하니 내놓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큰오빠가 정신을 차린 거라며 막내딸은 제 손을 잡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온 가족이 덩실덩실한 것은 덤이고요. 그렇게 평생을 군대에서 보낼 것처럼 굴던 첫째 아들은 30이 가까운 시점에 돌연 전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역과 동시에 군대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취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군대가 사람을 만들어 주었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막내는 대학생이었고 둘째는 군대에 다녀와 복학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여전히 등록금을 대랴 생활비를 마련하랴
엄청나게 바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해야 하는 청소 특성상 무릎이 시큰거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첫째가 번듯한 직장인이니 행복했죠. 월급을 받는 날이면 저에게 생활비에 보태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동생들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렇게 막내까지 졸업을 마치고 삼남매가 모두 직장인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생활이 좀 피어나나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들 셋 전부 다 저에게 생활비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저에게 청소하느라 고생했다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시큰거리는 무릎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만만치 않은 병원비까지 아이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일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쁘게 일을 했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니 은근히 들어갈 돈도 없고 통장에 하나둘 쌓여가는 잔고를 보면서 행복해지더라고요. 남의 집 청소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청소일이 힘들긴 하지만 시급은 좋아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 무릎이야 나중에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지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버텨냈죠. 첫째 아들이 34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데려온 여자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째진 눈꼬리에 득실득실하게 붙은 욕심살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제 편견이었는지 성격이 아주 붙임살 있는 게 시원시원하니 좋더라고요. 물론 가끔 말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눈치를 봐야 했지만요. 저한테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사람 하나는 끝내주게 챙기는 타입이거든요. 하지만 제 사람이 아니다 싶을 때는 칼같이 내치는 사람입니다. 나도 연락을 자주 하거나 시집살이 시킬 맘 없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저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지. 며느리가 눈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니까 괜히 저도 마음이 쫄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웃음을 흘리면서 싹싹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집살이를 시킬 마음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어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을 좀 해왔는데 입에 맞으실진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철되면 식혜도에다 보낼게요. 제가 식혜 하나는 끝내주게 만들거든요. 김장철 되면 김장김치도 좀 보내드릴까요? 제가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며느리가 만들어 보내준 식혜는 정말 팔아도 될 만큼 달달하고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김치도 어찌나 맛이 좋던지 우리 며느리가 반찬 가게 하면 정말 장사가 대박나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맏며느리로 저렇게 손재주가 좋은 아이가 들어오다니 제 복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반평생을 속을 썩이던 첫째 아들에게 어찌 저리 좋은 인연이 나타났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막내딸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오더니 슬며시 식혜 맛을 보고는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내가 CC식품 다니잖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식혜가 우리 회사 제품 같아. 그리고 김치도 마트에서 파는 그 김치 같고. 막내딸의 이야기는 사온 상품을 대충 통에 옮겨 담고는 생색을 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어요. 막내가 식품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흘려드릴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자기가 직접 만든 거라고 생색을 내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저는 용돈을 주는 것으로 보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두 사온 상품이었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딸에게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치겠냐고 너무 새언니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막내딸은 큰아들에게 당한 것이 많으니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첫째 아들이 저에게 오더니 더 이상 생활비를 보탤 수 없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경사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를 가져서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돈을 저축도 해야 하고 살 것도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생활비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소소하게 벌고 있었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계속해서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으니까요. 첫째 아들이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당장 굶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일을 조금 늘릴까 고민까지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죠. 저는 손주를 볼 생각에 신이 나서 정말 매일 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단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오묘하게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싹싹하게 굴던 며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를 냉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김치고 식혜고 보내는 일이 없어졌지만 저는 뭐 상관없었습니다. 심해서 음식 냄새조차 못 맡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며느리가 몸이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사실 식혜고 김치고 애초부터 보내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이니 우리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몸이 안 좋은 거면 제가 뭐 좀 도와줄 게 없겠나 싶어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아들, 요즘 며느리 몸이 많이 안 좋으니? 입덧이 많이 심한가 보구나. 매번 담던 김치도 식혜도 준비 못할 정도면 밥도 거의 못 먹는 거 아니니? 웬 김치랑 식혜요? 우리도 김치 사 먹고 있는데. 식혜 같은 건 원래 페트병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막내딸의 예상대로 전부 대기업의 맛이었던 것이었죠. 솔직히 괘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임신한 며느리한테 따지고 들 만큼 저도 치졸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저 사왔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해도 고맙게 받았을 건데 직접 만들었다고 저를 속여가면서 용돈을 받아간 게 괘씸했던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서 그런 발칙한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막내딸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애초에 인상도 별로였다고 싶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가 혹여라도 눈치챌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맏며느리가 별로였다고 슬쩍 끼어드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별로라고 상대하고 싶지도 마주하고 싶지도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슬쩍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 둘째 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하나 꺼내서 보여주더군요. 볼펜인 줄 알았는데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였습니다. 이걸 왜 지니고 다니냐고 물어보니 예전에 형한테 많이 혼나고 당해서 버릇처럼 소형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녹음을 해야지만 자기 전에 마음이 편하다면서 저에게 버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랑 대화한 녹음본이 있다면서 언젠가 저에게 꼭 들려주겠다고 마음먹었었다고 했어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면서 녹음해둔 대화를 틀어주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기겁을 했죠. 도련님,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어릴 때 차별받고 자랐다는데 그거 다 사실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차별을 그렇게 해놓고 아들한테 생활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도련님은 문제집 살 돈도 주고 공부도 엄청 시켜줬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남편은 대학도 못 나오고 동생들 뒷바라지만 신나게 해줬다고 하던데. 불쌍해라 정말. 군대 가서 말뚝 박은 이유도 시어머니의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던데. 좀 그 힘든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생각을 했을까? 설마 형한테 받은 거 전부 모른 척 할 생각은 아니죠? 조카 생기면 차별 대우 받으면서 챙긴 목까지 다 챙겨주셔야 돼요. 임신까지 했는데 임신 축하 비용 같은 거 없어요? 남들은 다 해준다던데. 저는 욕심 없으니까 그냥 100만 원 정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착한 둘째 아들이 며느리한테 임신 축하 비용이랍시고 100만 원을 송금했다지 뭡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막내딸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고 하니까 막내딸은 자기한테 요구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별로 좋아하는 티를 안 내서 자기한테까진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호되게 혼을 낼까 싶었지만 둘째 아들이 참으라길래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미운털이 콕 박히고 나니까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전화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입만 열면 돈돈거리니 꼴도 보기 싫고 만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도 임신 축하 비용 달라고 떼를 쓸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연락을 피했죠. 그렇게 만삭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손주를 낳고 나서야 애 낳았다고 큰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참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와 막내와 저 이렇게 셋이서 병원에 찾아가 손주를 보려고 했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간 것이라 밤에 뭐 하나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만 급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의 빈손을 보고 며느리가 화를 막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솔직히 임신해서도 2번인가 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제가 뭘 준비해서 올 수 있겠어요? 지들이 뭘 샀는지도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빈손이에요? 하고 콧김을 뿜으면서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저한테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면서도 요리조리 살펴보며 진짜 빈손이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빈손으로 찾아간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보다 물건을 더 기다렸던 것 같아서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돈 봉투라도 준비해서 오지 그랬냐고 첫째 아들이 저를 타박했습니다. 동생들한테도 엄마가 미리 말을 했어야지 봉투 하나 없이 찾아오는 법이 어딨냐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철들었다는 게 다 거짓말 같더라고요. 아니, 오늘 보고 안 볼 것도 아닌데 다음에 준비해서 만나면 되지 않겠니? 다들 퇴근해서 정신없이 애기 보러 온 건데 너무 물건만 기다리는 사람같이 구는구나. 한동안은 못 보죠. 원래 100일까지는 밖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가 형수님 댁으로 찾아가면 되죠. 어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병균을 묻히고 올지도 모르는데 집으로 찾아온다고요? 도련님, 너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마주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한테 병 옮으면 어떡해요? 그래, 네가 좀 생각 없이 말을 했다. 너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온다고 하니? 그러면서 신생아가 있는 집인데 오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면서 둘째 아들을 병균 취급을 하더라고요. 며느리랑 첫째 아들 죽이 어찌나 잘 맞는지 무슨 만당꾼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빈손으로 왔다고 타박하는 말을 돌려서 하는 듯해서 저의 기분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군대에서 정신 차려서 돌아온 줄 알았더니 아들놈의 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래서 옛말에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한다던데
꼭 예전에 지 같은 거 만나서 다시 돌아가나 싶었습니다. 속이 막 오르락 내리락 뒤집어지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죠. 안 간다고요. 오늘 저 멀리서 본 걸로 만족하겠다. 내 손주이긴 해도 며느리도 몇 번 못 보고 맞이해서 그런지 정이 안 간다고 했어요. 정이 안 가는데 선물이고 돈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체념하듯이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키우고 나중에 애가 병 안 걸릴 나이 되면 그제서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돈이 안 나올 것 같았는지 어머님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언제 저를 저렇게 불러줘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치는데 듣기 싫어서 애들 데리고 그냥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쫓아나와서 저한테 조금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엄마, 그래도 와이프가 애까지 낳았는데 축하한다고 돈 봉투는 주고 가야지. 얘, 너 나한테 돈 봉투 맡겨놨니? 왜 자꾸 돈돈거리고 그러는 거야? 그동안 생활비까지 드렸는데 1억이에요? 그럼 나도 여태 너 키웠는데 1억이야? 얘,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낳아 키우면서 고생 좀 해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자식.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자 아들놈도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첫째 아들네랑은 왕래를 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끊었냐 하면요.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릴 때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줄줄이 손주들 낳고 사는데 그동안 첫째네랑은 특별한 일 없을 때는 만나지도 않았네요. 뭐 동생들 결혼할 때나 손주들 태어났을 때 빼고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첫째 아들네는 벌써 애가 셋이지만 저는 그 셋의 얼굴도 구별 못할 만큼 만나지 않았습니다. 슬며시 왕래를 시작한 건 막내까지 애를 낳았을 때였어요. 명절이랍시고 찾아와서는 두런두런 지들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곱게 보이질 않더군요. 전부 다 엄마 돈 내놔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첫째 아들네 첫째 손주를 어떻게 키운 건지 애가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완전 자기 멋대로 구는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막 지나가는 개한테 돌을 던져서 개 주인이랑 소송전에 걸리지를 않나 주차장에 멀쩡히 세워진 차를 막대기로 긁고 다녀서 그 도장값까지 전부 물어줬다고 하대요. 사고란 사고는 다치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동생들을 엄청 괴롭힌다고 미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네 둘째 셋째가 아예 기도 못 풀고 다닌다면서 동생들 불쌍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좀 꼬숩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첫째 아들이 둘째랑 셋째를 괴롭혔던 것처럼 지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슬며시 제 눈치를 보면서 첫째 애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용돈 받으면서 간간히 시급이 센 청소일만 하고 노후를 즐기려는 마당에 손주를 봐달라고 하다니요. 그리고 첫째 아들네 아이라서 더 정이 안 갔기 때문에 봐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미쳤냐고 죽어도 아이 안 봐준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주말에만 데려갈 테니 평일에 아예 저보고 데리고 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됐다고 싫다고 했어요. 제가 유난히 더 싫어했던 이유는 막내딸내 아이를 몰래 봐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기가 2살밖에 안 되었고 어린이집 대기가 밀려 있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숙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주고 있던 찰나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다짜고짜 그런 건지 첫째 아들네가 저한테 애를 던지듯 맡기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집 문 앞에 첫째 손주를 두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첫째 손주가 9살이나 먹었으니 2살짜리 아기를 괴롭히겠나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죠. 아무리 그래도 핏줄인데 문 앞에 내리 세워두고 굶길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9살이나 먹은 아이가 2살짜리 아기를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없을 거라 생각해서 간식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첫째 손주가 막내딸 아이의 머리를 탕 소리가 나게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막내딸네 아기는 울고 불고 자세히 살펴보니 이마에 멍까지 들었더군요. 저는 첫째 손주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니 고작 아기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첫째 아들한테 당장 너네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내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네 부부도 막내딸도 퇴근 후에 집으로 왔더군요. 제가 거기서 화가 나서 첫째 아들네한테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살밖에 안 된 사촌 동생의 이마를 때려서 멍들게 한 게 자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저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안 봐주신다면서 몰래 신혼의 애기만 봐주고 계셨잖아요. 우리 남편도 차별 엄청 당하면서 컸다고 하던데 너무하시네요 정말. 저는 기가 막혀서 누가 누굴 차별했다고 하냐고 며느리에게 톡 쏘아붙였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막내딸도 기가 막힌지 팔짱을 끼고 지 오빠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첫째 아들은 정말 지가 차별이라도 받고 자란 것처럼 굴고 있었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애 키울 때는 도움도 안 주셨으면서 신혼에는 왜 다 해주시는데요? 저는 시집 와서 어머니 드실 반찬 해드려, 김치 해드려, 식혜까지 해드려.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세요. 저 그거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하도 차별해서 그런 거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게 네가 한 거니? 대기업이 한 거 아니니? 제가 전곡을 찌르자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합 다물더군요. 누가 누굴 속이려고 그러냐고 됐다고 일 없다고 대꾸했어요. 근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빤히 바라보다가 속갯말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누굴 차별하면서 키웠다는 거야 도대체? 꼭 지 같은 거 낳으랬더니 저 같은 거 낳아서 고생하는 거지. 첫째 놈이 맨날 동생들 괴롭히고 돈 빼앗고 그래서 내가 뺏기지 말라고 뒤에서 용돈 준 게 차별이니? 공부도 안 하는 거 맨날 책상 뺏고 만화책 보고 있길래 동생들 독서실 보낸 게 차별이야? 둘 다 할 말이 없는지 눈알만 굴리고 있길래 첫째 아들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쩜 동생들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차별당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드렸잖아요. 너만 줬니? 애들도 다 줬다. 너는 첫째 아이 낳고 뚝 끊었지만 둘째랑 막내는 애들 둘씩이나 낳고도 나한테 준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생활비 운운하시면서 애를 안 봐주시는 건 차별이죠. 제가 힘들어서 못 봐주겠다고 한 거지 안 봐주겠다고 한 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정도로 말했으면 포기하고 집에 갈 법도 한데 며느리도 나를 잡았는지 저한테 박박 우기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돈 드리면 돼요. 평일 내내 봐주시면 주말에 데려갈게요. 50만 원도 드리고요. 막내딸은 어이가 없는지 허허거리면서 웃고 맏며느리는 뭐가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50만 원에 다른 사람 구해봐라. 구해지나. 그리고는 축객령을 내렸어요. 쫓겨나듯 나간 첫째 아들네는 저한테 너무하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첫째 아들네도 만만치 않은 놈들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갑자기 또 우리 집에 애를 던져놓고 갔지 뭡니까? 열이 받아서 며느리에게 전화하니 안 받고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더군요.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던져져 있는 첫째 손주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손주가 우리 집이 2층 주택인데 거기서 위험하게 놀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19를 불러서 가는데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고 다리가 똑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수혈을 생각하고 혈액형을 알아야 한다고 하길래 아들이랑 며느리가 둘 다 A형이라고 A형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해서 검사를 해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A형이 아니라 AB형이라고 부모가 둘 다 A형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로 AB형이 나올 수 없다면서 부모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동이 첫째 아들이랑 똑같아서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생긴 게 아무리 봐도 아들을 안 닮은 거죠. 며느리가 성형이라도 한 줄 알고 조용히 모른 척 했는데 우리 아들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고 제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맏며느리가 전업주부임에도 애를 우리 집에 던지고 싸돌아다니는 것도 수상하고 그런데 정말 친자검사 결과에서 아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온 겁니다. 첫째 아들이 열이 받아서 둘째와 셋째 애기까지 모조리 다 검사를 했는데 친자 불일치가 떴어요. 첫째 손주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애기 아빠가 누구냐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고 알고 보니 10년 된 내연남이 있었고 자식들이 그 내연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온 가족이 전부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첫째 아들은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소송에 상간남 소송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내연남도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 어렵자 저를 찾아와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았던 정이 있는데 애들만이라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빠듯해요. 아니면 아범 설득해서 양육비라도 좀 주라 하세요. 내가 왜 남의 씨를 키워주남? 그동안 정은 개뿔이다. 남의 아이들한테 왜 우리 아들이 양육비를 주니? 안 그래도 내일 변호사 만나서 파양 신청하기로 했다. 그러더니 그 뒤로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와서 눈물로 읍소했다가 화를 냈다가 들어 누웠다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하는데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매몰차게 보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제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고요. 솔직히 시간이 다 흐른 지금이라 꼴도 보기 싫지만 상심이 클 첫째 아들을 여태 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대면대면하게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살고는 있지만 아들의 월급의 반 이상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들 이혼시키면서 생활비 보태지 않으면 데리고 살아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착실하게 제 말 듣고 제 눈치 보면서 잘 살고 있고요. 망한 자식 농사지만 그래도 앞으로 눈칫밥 먹으면서 살 듯 싶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주는 생활비 한 푼 두 푼 모아 시큰거리는 제 무릎 제대로 고쳐볼까 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제 마음이 속 시원해질 것 같네요. 물론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풀어내니 한결 가벼워지긴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결국 내 자식이긴 하더라고요. 대신 단단히 마음 다잡고 한 방 먹여야 그나마 눈치라도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모두 힘내시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이혼녀 타이틀을 달게 된 새댁입니다. 저희 친정은 대가족인데요. 저는 동네의 금술이 좋기로 소문난 친정 부모 밑에서 컸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정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다 커서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결혼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트러블 없이 인생을 살았고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전부 둥글둥글 하거든요. 그 때문에 저도 더더욱 독한 성향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 나름 독하게 행동해 본 게 결혼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된 고난을 겪으면 단단해진다던데 제가 단단해졌다고 봐야겠죠. 지금부터 어떤 시댁을 만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방이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취업을 하기 전까지 쭉 자랐어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는 주위가 14가구 정도가 몰려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은 대가족으로 좀 유명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인심이 좋아서 새로 이사 오는 가구가 있으면 꼭 오다 가다 인사를 하면서 인심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바람직하게 자란 우리는 총 6명의 남매였는데 태어나 보니 제가 5남 1녀 중에 막내더라고요. 딴 집에선 아들이 귀하고 아들 하나 얻으면 자식 농사로 족하다고들 했는데 저희 집은 딸이 귀한 편이었던지라 딸을 낳고 싶던 부모님이 제가 태어날 때까지 자식 농사를 부지런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이 아들을 나몰라라 한 건 아니었고 아들을 좋아하지만 딸을 무척 갖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빠 엄마 둘 다 같은 생각이었대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태어난 저는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첫째 오빠는 이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나이였다고 했는데요. 엄마 말로는 첫째 오빠랑 둘째 오빠가 고등학생이라서 엄마가 일할 때 저를 자식처럼 잘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5명의 오빠들도 아들만 득실거리는 집안에 여동생이 나오니까 무척 조심스러웠대요. 여동생이 생겼다는 게 신기해서 제가 뒤집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소리를 내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관찰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정도 기억을 갖기 시작할 나이부터 봐도 오빠들이 저를 무척 사랑해준다는 걸 느꼈기에 말만 들어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귀하게 자란 저를 두고 주위 어른들은 가끔 오냐오냐 크는 거 아니냐고 했으나 친정 부모님부터 친오빠들까지 다들 하나같이 성품이 뛰어난지라 제가 모나게 클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춘기에도 화 한 번 낸 적 없을 정도로 서로 위하고 존중했는데 저희 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나게 큰다는 말이 입 아플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늘 제게 후한 인심을 베풀던 친정가족은 딱 하나 제게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자 문제였습니다. 특히 친오빠들이 제게 연애 소식이 들리면 그렇게 저한테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봅니다. 인적 사항을 묻는다기보단 평소 행실이 어떤 사람인지를 꼭 듣고 싶어 했어요. 남자는 남자가 잘한다고 했고 또 사람은 곧 내뱉는 말이 인성이니까 남자친구의 말주변을 특히 중점적으로 듣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땐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친정 중에서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오빠들은 전부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다 독립해 가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만 부모님 집에서 통근을 하며 지냈기에 부모님한테 먼저 결혼 사실을 고백했더니 부모님이 친오빠들을 전부 호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날 오랜만에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제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단지 연애 상대였던 사람과 달리 더 집요하게 남편에 대해 캐물었어요. 이럴까봐 사실 결혼하는 게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사랑 넘치고 좋지만 남편 되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친정 가족에게 뚜렷한 거절 의사를 비췄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 일이니까 뭐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 때문에 부담 느껴서 결혼 고민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 인사를 하게 되면 뭐든 남편을 향한 무서운 눈초리를 자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정가족은 제 의사를 참 잘 존중해 주었어요. 그거 하나는 사실 자부할 만큼 당연했던 건데 순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족의 반대가 따를까봐 긴장했었네요. 저의 입장과 상대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 상견례를 한다면 친오빠들 다 갈 건 아니고 둘째 오빠까지만 참석을 한다고도 합의를 봐줬습니다. 제가 식구들에게 이렇게 부탁까지 하게 된 것은 남편의 표정 때문도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게 오빠 5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살짝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는 위에 누나만 2명이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집안은 처음 봤다고 하대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벌써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정 가족한테 더더욱 자중해 줄 것을 피력했던 겁니다. 그 덕에 상견례를 잘 넘길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시댁집에 신우가 아직 같이 살고 있어서 당연히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 방문한 시댁에서 제가 당황스러운 제안을 들었지 뭡니까? 너희 방 준비해놨다. 첫째 애가 그나마 큰 방 쓰고 있었는데 둘째랑 같이 써도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첫째 방 쓰거라. 시모가 첫째 형님 방을 우리 신혼방으로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친정부모가 저희 신혼 선물로 몰래 집을 하나 매매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신랑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 먼저 인사를 왔던 차라 친정에 인사 가면 짜잔 하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말 못하고 있으니 시모가 저더러 마음에 안 드냐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친정 부모님이 저희 신혼 선물이라고 집을 한 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가를 할 생각이었어요. 집에 형님도 2분 다 계시는데 저희가 들어오면 좁으니까요. 그래? 사돈네 사정도 우리랑 비슷해서 여의치 않을 텐데 무리를 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그 집이 몇 평인데 그러니? 시댁 평수는 5식구 사는데 28평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가 해준 우리 신혼집은 50평이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니까 친오빠들까지 돈을 모아서 하나 마련해 준 거라 제법 좋은 아파트였죠. 사실 이렇게 시누이 집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면 새언니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새언니들은 친오빠들을 닮아 하나같이 전부 1등 신부에 성품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언니들끼리 먼저 시누애기가 시집간다고 집 해주자는 얘기를 임모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이 집은 새 주고 이참에 우리 다 같이 글로 이사하면 되겠구나. 그렇잖아도 애들이 다 크는 바람에 이 집에서 멀건 사람 5이 살기가 좀 답답했거든. 시모의 발언은 제게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사이 남편은 그런 시모 말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시모 말에 동조하면서 박수까지 짝짝 치고 지 엄마 똑똑하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내서 같이 사는 건 좀 그럴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왜? 우리 가족들은 며느리한테 고나리질하는 사람들 아닌데? 좀 봐. 살다 보면 당신 아마 처가에서 사는 만큼 편할걸? 남편은 자기 식구들을 너무 믿고 있었고 제게도 틀림없이 귀한 대우 해줄 거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이 집에서 막내인데 아들이기까지 해서 평소 시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시부모 마주한 것이 상견례 말고는 스쳐가듯 본 게 다인 채로 결혼을 했다 보니까 막내 아들을 향한 시부모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고 결혼했어요. 생각보다 시부모는 아들 바보였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에게 보답하겠다는 효심이 가득하더라고요. 혼인신고에 결혼까지 해버린 거 첫날부터 싸움을 일으킬 수 없어 결국 저는 합가를 허락했고 다 같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정에 밝혔더니 친정 부모님보다 친오빠들이 더 난리가 났고 그보다 새언니들이 더 들고 일어났어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허락한 거니까 일단 제 선에서 어떻게든 잘 지내볼게요. 언니 오빠들이 해준 집인데 제 마음대로 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는 친정 식구들을 진정시키느라 집집마다 전화를 5번이나 돌렸습니다. 그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한 시댁과의 동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되었어요. 이삿짐을 옮기자마자 신우 둘이서 뛰어다니며 자기들 방을 고르기 시작했고 시부모는 집에서 단연 가장 큰 안방으로 알아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집주인인 저랑 남편은 남는 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방도 둘이 사용하기엔 충분했지만 동선이 다소 불편한 구석에 있는 방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진 저는 시댁 사람들과 같이 신나 있는 남편을 또다시 불러냈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굴고 싶진 않은데 이 집 주인 우리 아니야? 안방까진 양보할 수 있지만 창가 쪽 방은 우리가 쓰고 싶은데. 아,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우리 큰 누나 해 없는 곳 쓰면 잘 못 일어나거든.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이라서 창밖을 봐야 집중력이 올라간대. 저희에게 남은 방이 어둡긴 해도 창문이 없진 않았는데 방 중에 제일 창문이 작아서 불편하긴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에서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이지 시댁에게 준 선물이 아니잖아요. 평생 쓸 방 한 칸도 제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럼 내가 큰형님한테 가서 말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급히 저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큰 누나 워낙 예민해서 건들면 너만 화당할걸? 그냥 우리가 이 방 쓰자. 이 방도 넓고 좋은데 뭘. 당연히 먼저 방 차지하는 게 주인이잖아. 주인? 애초에 이 집은 우리 둘이 살라고 친정에서 마련해 준 거야. 여보 가족 편하라고 사준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합가를 허락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 결혼도 했고 법률상 우리 다 가족인데 남남 마인드는 고쳐야지. 나도 처가를 내 가족처럼 챙길 거야. 이러면 여보만 우리 식구들한테 점수 까요. 내가 점수 올릴 수 있게 도와준대도 그러네. 그 점수를 나만 신경 써야 돼? 가족이라면 서로한테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은 그렇게 지냈어. 이렇게 한마디 의사도 없이 남의 것 욕심 부리는 가족은 없었다고. 30년 가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종이에 글자 몇 개 적혔다고 덜컥 가족이라 선심 쓰는 사람이 어딨겠어? 남편은 제 자극적인 말에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났는지 저를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형님한테 필터링 없이 제가 이 방 갖고 싶어 하니까 나오라는 식으로 제 의사를 전해버렸어요. 그리곤 방 밖에 나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제게 오더니 이제 됐냐? 속 시원해? 라고 말하곤 담배 피러 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 말을 잃었는데 그때 큰형님이 다가오더군요.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한테 직접 따지지 그랬니?
남동생 시켜서 감정 소비하게 하지 말고. 너희 집에서 집 줬다고 벌써 으쓱거리려나 본데 우리 그런 걸로 쫄 사람 아니거든? 집 해왔다고 으쓱거리는 게 아니고요. 제 상식선에선 형님 행동이 이해 안 가서 그래요. 형님 나이 37살이시죠? 저희 새언니들도 대충 그 정도 나이들 되는데 진짜 어른스럽거든요. 뭐라고? 지금 나더러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야? 한참 어리다 해서 철없는 건 아닌가 했는데 진짜 건방지네. 아, 언니 됐어. 괜히 이사 첫날부터 입씨름 하지 마. 그냥 언니가 내 방 쓰고 내가 저기 남는 방 쓸게. 올케가 굳이 이미 정해진 방 뺏고 싶다는데 그렇게 해줘야지. 형님들 둘은 대놓고 제게 꼽주면서 기분 상했다는 티를 다 내며 짐을 옮겼습니다. 상견례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만 이런 사람들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형님들 정보를 물었을 때 남편이 겉모습은 세 보여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리긴 개뿔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러는 시댁의 태도를 보니 당장이라도 합가를 무르고 싶었지만 토라진 남편을 수습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었어요. 담배 피러 나가서는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전화는 받더군요. 제가 평생 집 밖에서 살 거 아니면 들어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들어온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토라진 채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랬어요. 집이 넓으니까 거실에 널찍하게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하호호 떠들며 TV 보는 시댁을 보니 마치 제가 객식구인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거기다 남편까지 삐져서 절 외면하고 있으니까 더 투명인간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과거 연애 때처럼 저를 위해 다 해줄 것 같은 마인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불과 신혼 시작 일주일 만에 남편은 저를 실망시킨 거죠. 그렇다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똑같이 남편을 무시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를 필요로 하는 남편이 알아서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부관계 평화를 위해 남편의 어정쩡한 화해를 받아주었죠. 그날 이후 여전히 새집 냄새가 가시지 않는 시기에 저는 시모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엿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내용이 워낙 수상쩍어서 저답지 않은 행동을 해버렸어요. 명의?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당연히 신혼집이니까 공동명의로 하지 않았겠어? 아니면 얘 명의거나. 근데 애 명의더라도 지분 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시모는 이 집에 대한 재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그 타이밍에 큰형님이 방에서 나와서 끝까지 듣진 못했으나 그날 이후 굉장히 마음이 찝찝했어요. 이 널찍한 집에선 저와 시모, 큰형님 빼고는 다 바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재택으로 근무를 돌릴 수 있어서 남편 내조도 할 겸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시모와 큰형님을 봐야 했는데 가끔씩 큰형님도 시모 방에 가서 속닥거리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자꾸 지난번 시모가 한 통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은 대낮에 친정엄마가 집 옥상에 방안 비닐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근무 중인 남편을 부르지도 못하고 저 혼자 친정을 내려갔어요. 집에 있는 시모한테만 말을 하고 나선 거죠. 도착한 친정엄마 입원실에는 새언니들과 친오빠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엄마는 비닐 잔뜩 깔아놨던 곳으로 추락하는 덕에 팔이랑 발목만 골절되고 다른 곳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딸로서 당연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지 왜 엄마가 나섰어. 엄마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괜히 이제 막 결혼한 세대까지 내려오게 했네. 미안해서 어쩌누. 요즘 사는 건 어때? 사돈댁이랑 사는데 불편한 건 없어?
살림살이 어려운 건 없고? 엄마는 오히려 절 걱정하면서 살림 서툴러 시모한테 혼 안 나냐고 농담조로 물어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느새 이야기의 화제는 제 쪽으로 몰렸고 새언니들도 저의 결혼 생활을 궁금해했어요. 새언니들 생각엔 제가 시댁과 합가를 했으니 분명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다고 확신했나 봐요. 제가 그때 결혼한 지 한 달 차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며 바라보는 눈빛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 일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친 엄마가 저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할까봐 차마 그 상황에선 그 어떤 고백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새언니들은 제 입장을 이해하는 건지 제가 떠나기 전에 몰래 저한테 용돈을 찔러주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언니들이 달려오겠다고요. 그날 그래도 친정 식구 만나는 덕에 든든한 힘을 얻고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분명 시모한테 친정 가서 자고 올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밤늦게 집에 도착을 했더니 우리 동 아파트 입구가 시끄럽더라고요. 가까이 가봤더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고 시모가 웬 낯선 아가씨 손을 잡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그 여자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붉어진 건 불빛이 밝아서 잘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걸 바로 아는 체 하지 않고 몰래 다가가서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유, 우리가 더 고맙죠. 변호사님이 발벗고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대접을 안 했겠습니까? 식사가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직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되나 싶네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사모님 알게 되시면 문제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 분명 처음 보는 저 아가씨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시모가 변호사 만날 일이 뭐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때 그와 동시에 잠깐 잊고 있었던 지난날 시모의 의문스럽던 통화가 떠올랐어요. 저의 의문은 그들의 계속되는 통화에서 대충 감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시모는 신혼집 명의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혹시 재산 분할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등등을 묻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디서 온 여자인지 똑부러지게 답을 잘하더라고요. 저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까 시댁은 제 집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았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바보같이 돈을 내주는 입장이 되는 거 있죠. 저 변호사가 아무리 똑부러진다고 한들 시모를 돕는 입장이다 보니 제게는 그저 모든 게 불의로만 보였어요. 저는 더는 듣지 못하고 시모 앞에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고 따졌습니다.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당황했는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데리고 허겁지겁 자리를 뜨더라고요. 뭐 하는 짓이야? 명의?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집 팔아서 뭐 하려고 했어? 우리 지금 신혼 아니야? 대체 다들 나 몰래 무슨 속셈인 거야? 속셈은 무슨 속셈. 엄마 개인적인 일이야. 괜한 오해하지 마. 우리 집 명의 아니고 엄마 아는 지인이 물어봐서 대신 소개해주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따지고 드는 성격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거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이혼 얘기, 재산 분할 얘기까지 다 들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가서 따져볼까? 그러기만 해봐. 증거도 없는데 쓸데없이 네 심증만 가지고 우리 가족 분위기 흐려놓으면 나 더 이상 자기 보고 살 자신 없어. 남편은 오히려 제게 언성을 올리면서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지난날 시모 통화처럼 그날 일도 똑같이 찝찝함만 남기고 흐지부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수상하던 시모의 의도는 곧 얼마 안 가 분출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회사에 잠시 볼 일 있어 외출을 했다가 집에 지갑을 놓고 오는 바람에 20분 거리를 다시 돌아간 적 있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 신호를 받고 차를 정차한 사이 저는 거리에서 시모를 발견했고 그때 그 변호사 아가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계속 지켜봤죠. 또 무슨 얘기를 나눌까? 정말 우리 집 명의 얘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유심히 쳐다봤는데 나중에 남편 차가 그쪽으로 향하는 걸 보았어요. 지난날 물증이 없어서 남편한테 더 따져들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증언이 앞뒤 맞지 않는 거예요. 시모 아는 사람의 명의 얘기라면서 남편은 왜 자꾸 필요한 건데요. 게다가 남편은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반차를 썼는지 연차를 썼는지 어쨌든 회사를 나와서 저렇게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저한텐 일말의 언질도 없이요. 신호가 바뀌고 클락션 소리에 저는 다시 차를 출발해야 했지만 집이 아닌 그 식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란히 한 식당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시동을 껐을 때 저는 남편이 그 변호사의 손을 잡는 것까지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자 저는 이 만남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본래 생각을 완전히 틀어버렸는데요. 재산 목적인 줄 알았던 만남에서 불륜의 향기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바로 휴대폰을 들고 가게로 들어갔죠. 제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셋은 아주 신나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설마 싶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과 변호사 사이는 이미 불륜이었어요. 듣자 하니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갈 때까지 간 것 같았습니다. 신혼 반개월도 못 넘기고 바람이 난 남편도 황당하지만 변호사 그 여자도 웃기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면서 부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있잖아요. 이런 게 현실에서 가능하다니. 너무 상식도 개념도 없어서 다들 미친 줄 알았습니다. 막상 그 앞을 마주하니 심장이 떨렸지만 저는 그걸 전부 녹음을 했어요. 그만 자리를 뜰 때쯤 그들 자리 앞으로가 대놓고 연속 촬영까지 했습니다. 어머머, 세약이 너가 여긴 어떻게 있니? 너 아까 회사 간다고 나갔잖아. 이젠 CM이 뒤 밟으려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좀 생이시네요. 지나가는데 어머님이 제 눈에 들어와 주더라고요. 새 며느리 데리고 남편 불륜 만들어주고 있길래 소송해야 될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이 여자가 남편 상간녀 맞죠? 뭐 하는 짓이야? 사진은 왜 찍어? 차라리 나한테 뭐라 그래. 수진 씨는 아무런 잘못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불륜짓 할 거면 차라리 우리 동네를 떠서 하지 그랬니? 이러니 불륜도 모자란 사람들은 감히 저지르는 게 아니라고 하지. 저기 변호사님? 정의랑 앞다퉈 싸워야 할 변호사가 왜 불의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명을 단축하세요? 어디 회사예요? 신고 좀 할게요. 제가 상간녀한테 손을 내밀자 남편이 그 손을 탁 쳐내면서 벌떡 일어나 저를 상대하려 했습니다. 무섭게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절 제압하려고 했는데요. 그 시선에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는 마음이 안 담겨 있더라고요.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서 저는 사장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불륜 커플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 옆에 아파트 주민이거든요. 장사하는데 더러운 기운 붙기 전에 얼른 쫓아내는 게 좋겠어요. 비싸고 이미지 좋은 식당이라서 당시 주위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저희 때문에 곧 분위기 산만해졌습니다. 당황한 사장님은 찾아와서 시모한테 양해를 구하며 나가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식사도 못한 것 같은데 쫓겨나게 된 셈이었죠. 거기다 대고 저는 대놓고 비웃어준 뒤에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시댁과 일대 다수로 개싸움을 벌였고 시댁 사람들은 어떻게든 저의 휴대폰을 사수하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난리세요? 집 얘기는 발뺌하더니
분류는 차마 못 그러겠나 봐요. 아, 제가 지금 소송에서 이혼하면 재산 못 가지죠? 아직 이 집 문제 해결 못 하셨나 보네.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는 아닌가 보죠? 새파랗게 어린 것이 감히 시애미한테 모욕을 줘? 집에 막둥이로 갔다더니 아주 오냐오냐 자라서 싹수가 없구나. 어디 어른을 그런 식으로 개망신을 줘? 집안에 막둥이로 큰 남편도 싹수가 없어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자식이 엉망으로 크면 부모된 도리로서 어머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식더러 인생 망하라고 등 떠밀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얼굴에 똥칠한 거예요. 아세요? 제 말에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시모가 손을 올리더라고요. 제 머리통을 후려치려고 손을 들길래 그걸 슬쩍 피해버리니 시모가 자기 힘에 못 이겨 제대로 구부러졌습니다. 그러자 시부랑 형님이 시모를 챙기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군요. 옆에서 남편은 저한테 따지면서 시부모한테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호통을 쳤는데 그러면서 계속 휴대폰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휴대폰 잠금 장치를 다 풀어 보여줬고 그대로 창가로 가 그걸 창문 밖으로 내다버렸죠. 내 폰이 비싼 거라 동네 애들이 지나가다 주우면 지네 부모님한테 가져갈 거야. 그럼 어른들이 폰 주인 찾아주려고 폰을 열어볼 거고. 그렇게 되면 여보랑 어머님 행실도 동네방네 소문나겠네? 여기 반상에 안 나가는 아줌마들 없는 거 알지? 그 식당이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곳이라서 동네 주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소문이 나도 직접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친정에서 부모님께 보고 배운 것처럼 저도 동네 주민들과 안면트기만 하면 인사하고 지냈는데요. 그 덕에 우리 동 아파트 주민 아줌마들은 대부분 제가 몇 호 세댁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파트 부녀회장을 알고 지냈던 게 저의 신원을 알리는데 큰 몫을 했죠. 휴대폰이 밖으로 노출이 되자 깜짝 놀란 남편과 식구들은 허겁지겁 집 밖을 뛰쳐나갔고 저는 진작에 빼놨던 유심칩을 들고 옛날에 쓰던 폰을 찾아서 꽂았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까지 다 찾아서 친오빠 새언니끼리 모여있는 채팅방에 뿌려버렸어요. 역시나 식구들은 난리가 났고 당장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시가 너무 늦은 새벽이었던지라 저는 식구들에게 다음날 아침에 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와 시댁 식구를 뒤집어버릴 준비를 하던 가족들은 저를 위해 몇 시간을 더 참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부녀회장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부녀회장 어머님은 저를 바로 알아채셨고 제 사정을 알고 나서 자기 일처럼 열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감히 우리 아파트에 그런 더러운 기생충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걱정 마 세댁.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 아파트에서 안 나가고 못 베기게 만들어줄게. 참 든든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도리나 인사만 하고 지냈을 뿐인데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문득 친정 부모님께 이런 성품을 물려준 걸 감사하게 생각했네요. 제가 모든 걸 끝낸 다음 시댁 식구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버려진 휴대폰을 찾은 것만으로 다시 제게 떵떵거리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새벽 대바람부터 저희 집에는 초인종이 울렸고 자던 식구들이 전부 피곤에 찌들어서 눈을 떴습니다. 진작에 깨서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문을 열었고 반가운 친정 가족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손에는 짐가방까지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짐은 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댁 식구가 안 나가고 버틴다면 한 일주일 눌러붙을 생각으로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다들 서울에 사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친정 식구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늦게 상황을 살피러 나온 시댁 식구들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남편을 보곤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대기를 휘갈겼습니다. 이런 미친 녀석, 가진 것 없는 놈 불쌍해서 우리도 형편 여의치 않다고 거짓말까지 해줬더니 감히 네 놈이 싸구려 같은 짓을 해?
내 딸한테 감히 니까지 깨. 사실 저희 집은 남편과 형편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거짓말을 친 거였어요. 남편이 기죽을까봐 친정 부모가 배려해서 재산을 숨기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 친오빠들까지 직장인이 되는 바람에 저희 집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대기업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사돈어른?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랍니까? 설명을 좀 해보던가요. 대체 뭘 거짓말 쳤다는 건데요? 없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빼먹을 게 없어서 어린 딸 같은 애 돈을 뺏으려고 해요? 정말 창피하네요. 그 자글자글한 주름이 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건가 보죠? 내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 지금 돈 많은 며느리 놓치는 거야. 알겠어? 시모는 그제서야 친정 형편을 알게 되었고 시부랑 둘이서 벙찐 채로 상황 파악하느라 눈알만 굴렸습니다. 그건 눈치 보고 있던 신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정 부모가 시부모랑 남편을 두고 따지고 있을 때 친오빠랑 새언니들은 시댁 식구들 방에 짐을 빼고 있었는데요. 이 방 저 방 구경하면서 서로 의논해서 어느 방 쓸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신우들이 당황해서 어중간한 성화로 열을 내자 새언니 5명이 마치 저의 친언니처럼 저 대신 득달같이 따져주기도 했어요. 여자는 여자기에 눌린다고 두 형님들이 새언니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지 뭡니까. 당시 시간이 곧 사람들 활동할 시간이 다가오던 아침이었어요. 고요해야 할 그 시간에 저희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보, 설마 당신 변호사 그 얘기한 거야? 일단 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해.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건 엄연히 주거 침입이야. 내가 처가 식구들 신고해도 괜찮겠어? 야, 네 식구들 데리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나가. 여기 명의 내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는 더더욱 아니거든? 부모님이 증여해준 재산이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애초에 네 앞에 떨어질 돈 같은 건 없었어. 그 변호사 여자 집에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살아. 너희 식구들 빈대짓 잘하잖아. 남편이 제 성을 못 참고 저한테 손찌검을 할랑말랑 했는데요. 그걸 용케 알아본 친오빠들이 남편을 제대로 혼쭐 내줬습니다. 친오빠들이 남자만의 방식으로 혼쭐을 내줬는데 새언니들한테 잡혀있던 신우들도 친정 부모한테 잡혀있던 시부모도 남편을 도와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친정 가족으로부터 맨발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 화가 난 둘째 형님이 주제도 모르고 경찰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아파트 전체에 남편 불륜이 소문난 상황이라 아침부터 주민들은 저희가 사는 호수를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금방 온 경찰에게 저는 지지 않고 나서서 말했죠. 이 사람들 불륜 가족이고 제 재산 도둑질 하려 했다고요. 경찰까지 오는 바람에 더 핫한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저희는 아파트 입구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댁 식구들은 주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얼굴에 열을 올리면서 변호사 부를 거라고 상간녀한테 연락하더라고요. 경찰이 있는지 모르고 왔던 상간녀는 경찰을 보자마자 도망을 쳤는데 갑자기 경찰 하나가 무섭게 상간녀를 쫓는 거 아니겠어요? 금방 붙잡힌 상간녀는 그대로 수갑이 채워졌고 다시 경찰차 있는 쪽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상간녀가 사기꾼이었더라고요. 변호사가 아니라 사법고시 떨어져서 어줍잖은 사법지식으로 이렇게 사기를 열어쳤던 여자라는 겁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몇 번 들어왔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시모가 뒷목 잡고 쓰러지고 남편은 상간녀한테 호통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벌은 한꺼번에 받는 거라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댁 식구가 신혼집으로 다 이사 오면서 원래 살던 곳에 세를 내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지 뭡니까? 젊은 부부가 입실했었는데 둘 다 백수였는지 월세도 잘 안 냈고 집도 엉망으로 되어 있었대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는 거죠. 졸지에 집도 없는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남편과 시댁이 갑자기 제게 사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대표해서 사과할게. 우리 식구들이 모자랐던 게 맞아. 자기가 나 배려해주느라 재산 속인 줄도 몰랐어. 내가 무식했어. 마누라의 그런 착한 본성도 모르고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이대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역시 멍멍 개한테는 역으로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 자기가 한 짓이 개만도 못한 짓이었다는 걸 깨닫지. 당신이 잘못한 게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정까지 욕보인 거야. 당신 하나 때문에 나는 빨간 줄이 그였고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대신 미안해하겠지. 나는 그때마다 당신 같은 쓰레기를 못 알아본 걸 후회할 거야. 우리가 왜 당신들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감수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발 거짓골로 살아달라고, 그래야 내가 친정에게 덜 죄스러울 것 같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웃분들도 시댁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다들 저더러 더 이상 저런 사람들 말 들어주지 말고 얼른 올라가라고 하길래 저는 시댁을 무시해준 뒤 식구들 데리고 집에 올라와 버렸네요. 그렇게 결혼 3달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저는 이혼도 얼굴 보고 합의하기 싫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까지 하는 바람에 위자료를 두둑히 챙겼죠. 그리고 그 신혼집에는 친정 부모님이 이사를 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만 지방에 계속 계셨는데 일할 때만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친정 부모님 말로는 자기네들이 서울 나들이 좀 하고 싶어서 당분간 서울집에 지낸다고 했지만 상심했을 저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식구들 다 모여서 대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고향집에선 식구들이 다 모이려면 펜션 하나를 빌려서 놀아야만 했는데 51평 아파트에 사니까 굳이 따로 돈 들이고 장소를 잡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다들 저 위로해준다고 자주 집을 방문해주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북적거리는지 모릅니다. 시장통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래도 정신없이 떠들어주는 식구들이 있다 보니 상실감은 빨리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3달 만에 이혼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한 것에 대해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다 제 짝 만나서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이네 싶어서 혼자 방에서 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울었다는 걸 남자 식구들은 잘 몰랐는데 신기하게도 엄마랑 새언니들은 바로바로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식구들 빼고 제 방에 둘러앉아서 같이 욕도 해주고 제 고민도 들어주고 응원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위에 제 편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괜한 것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제게 중요한 사람은 헤어진 전 남편이 아니라 우리 친정 가족인데 그걸 잊었네요. 이혼하면 좌절해서 남자보다 못 지내는 여자들이 덜어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절대 그쪽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행복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는 결혼보다 더 소중한 저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성공의 길을 나아가 보려 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 이혼한 분이 있다면 결혼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속해 있지만 결국 뭐든 혼자 해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다양한 길을 열어놓고 다양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응원할게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